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일본 정부가 주장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불법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세계 각국에 내던지자 전문가들은 한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후 한국이 내놓은 것은 군사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독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첨단 감시 체계가 등장한 것이었죠. 동시에 중국은 일본행 관광을 금지했고 대만은 일본은 빠지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으며 미국 국방부조차 이제 동북아의 기준점은 일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무모한 도발이 어떻게 한국을 새로운 동북아의 핵심으로 이끌었는지 그 극적인 72시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앤드루 마시입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동북아 안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한 이후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일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의 성장과 북한 핵 문제 등 수많은 변화를 지켜봐 왔지만 2025년 그날 받은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31일 오전 9시 사무실 컴퓨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영유권 재확인 성명이라는 제목의 발표였죠.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커피를 마시며 클릭했어요. 일본이 늘 하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직접 승인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일본이 또 정치적 쇼를 한다고 생각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타이밍이 더 흥미로웠는데 바로 전날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 총리가 악수하며 미소 짓는 장면이 신문 일면에 실렸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기라는 제목도 달려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불과 하루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틀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죠.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급류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갑자기 이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월 28일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통상 비행 훈련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 떠올랐거든요. 2022년에는 극우 성향단체 심포지엄에서 한국이 애매하게 나오면 오히려 상대방이 더 강하게 나선다며 노골적으로 한국을 폄하했고 2006년에는 독도에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총재 선거 때는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죠. 그 순간 저는 이게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어요. 사실 그런 상황은 자주 있었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인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영토 이슈를 꺼내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나와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죠. 언론도 뜨겁게 반응하고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 마련인데 이번엔 정말로 고요했습니다. 오후 2시가 지나도록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저는 CNN 인터내셔널을 켰는데 앵커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한국 정부가 아직 일본의 독도 관련 발언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 마이클 존슨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도 같은 소식을 들은 듯 했습니다. 앤드루,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기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국이 며칠 안에 강하게 반발할 거야.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일본이 더 세게 나오겠지.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봤어요. 특히 일본과의 문제에서는 항상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1965년 한일협정 때도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법적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섰다고 여겼습니다.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한국이 실수하겠네. 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일본은 이미 국제법 논리를 모두 준비했을 테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ICJ 제소 같은 전략을 쓰겠지. 한국은 감정에 휩싸여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했던 판단이었죠.
저녁이 되어도 한국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짧은 브리핑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저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내일 아침 한국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아마 유감이나 깊은 우려 같은 표현을 쓰며 외교적 언어로 넘어가려 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리고 일본이 그걸 약한 대응으로 보고 더욱 압박할 거라고 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한국 뉴스를 확인했는데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지는 침묵이었어요. 아무리 신중하게 접근한다 해도 이틀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블랙 이글스 금융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제 상사 데이비드 쿠퍼 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어요. 곧 긴급 브리핑이 있을 거라며 한국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죠. 저는 호기심을 품고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이미 한국 정부가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는지 꿈에도 몰랐죠. 이미 한국 정부가 전혀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공기가 묘하게 무겁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쿠퍼 소장뿐만 아니라 일본 담당 분석관 사라, 톰슨 그리고 해군 정보부의 대령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쿠퍼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앤드루, 한국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어. 그런데 우리가 예측했던 방향이 전혀 아니야.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여러 자료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차례차례 발표가 이어졌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아 보였어. 그런데 사라가 첫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어젯밤 11시에 내놓은 발표였어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참가하려던 한국 군악대 파견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음악축제 취소라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단순한 보복 아닌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라가 두 번째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한일 해상수색구조 합동훈련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주 동해에서 실시될 예정이었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훈련을 멈추는 거죠? 양국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일 텐데. 해군 대령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합동훈련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동해 북부 해역에서 조난 신호를 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잠수함 감시 시스템이 이 훈련을 통해 가동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시스템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한국도 손해 아닌가요? 북한 감시는 오히려 한국에 더 중요한 정보인데 쿠퍼 소장이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지. 한국은 독자적인 감시 체계가 있지만 일본은 한국의 협력 없이는 동해 북부를 충분히 감시할 수 없어. 사라가 태블릿 화면을 켜며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발표 어투였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존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냉정한 표현뿐이었죠. 마치 철저하게 계산된 듯한 정밀함이었어요. 대령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결정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식 또한 치밀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합의된 블랙이글스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했죠. 그래서 한국의 대응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당연한 대응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면 일본 쪽 반응은 어떤가요? 사라가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완전 혼란 그 자체예요. 새벽 5시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한국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지역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호소라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호소를 한다니 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위성은 그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 동해 감시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은 단기간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국의 지원 없이 북한 잠수함을 감시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사라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를 끝낸 그녀의 표정이 한층 더 굳어졌습니다. 일본 언론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상황이었어요. NHK는 한일 안보 협력의 위기를 다루는 긴급 특집 방송을 편성했고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판 헤드라인은 감시체계 마비 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하는 논조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뭐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몇 차례 훈련을 취소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쿠퍼 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야, 앤드류. 한국은 총 한 번 쏘지 않았는데도 일본 안보가 먼저 흔들리고 있었던 거지.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일본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을 쌓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채 침착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죠. 게다가 일본 안보 체계가 실제로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정교하게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대령이 한마디를 덧붙였죠.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일본이 먼저 블랙이글스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사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응도 비슷해요. 협력이란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하는 셈이죠.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명분 싸움에서 확실히 이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바둑의 묘수처럼 정밀하고 치밀한 대응이었던 거죠. 일본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국제적 명분까지 챙기면서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그토록 강하게 나섰는데 한국이 조용히 몇 가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분위기였죠. 언론 역시 큰 소란을 피우며 반응했습니다. 쿠퍼 소장이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히 뛰어넘었어. 이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전략적 외교였던 거야. 그리고 그 시점에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 있었고 쿠퍼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확실한가? 그는 정말 확실하다고 답하며 우리를 바라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움직였어. 그런데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사라와 대령, 그리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독도 감시 시스템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현재 CNN에서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곧장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독도 근처 바다가 비춰졌고 CNN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한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독도 해역 실시간 감시 영상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이 하루 24시간 내내 고해상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독도와 인근 해역에 대한 종합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의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역량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점점 더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냐고요? 대변인이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감시 체계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수면과 공중을 동시에 감시한다고 했습니다. 반경 50km 이내의 모든 움직임이 즉시 포착되고 위협 정도가 자동으로 분석된다고 하더군요. 화면에서 보인 장면은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이 마치 바둑판처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구역마다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이상 없음, 노란색은 관찰 요망, 빨간색은 즉각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대령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해상도에서 50km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건 기존 한국 해군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라고요. 사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중까지 동시 감시라니 그러면 잠수함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변인은 현재 이 해역에서 훈련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탐지됐다고 알렸습니다. 위치는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으로 나타났죠. 화면에는 실제 일본 함정이 아주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배 이름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 함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쿠퍼 소장이 제 말에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 감시가 아니라 완벽한 해역 통제 시스템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더 놀라웠습니다. 대변인이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SLBM 체계와 연동될 수 있다고 했어요.
독도 해역에 침범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SLBM과 연동이라니, 즉 독도 주변 어디서든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시스템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시간 무인 감시, 자동 위협 평가, 그리고 실시간 대응 체계까지 갖췄다고요. 대령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언제 준비한 건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었어요. 이어서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폭탄급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5년간 자체 기술로 개발됐으며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닌 첨단 해양 방어 기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독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쿠퍼 소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워싱턴에서 온 연락이었죠. 네,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우리에게 펜타곤에서 긴급 분석팀 소집 명령이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신속히 파악하라는 지시였죠.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사라가 전화를 받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도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정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고 한국의 이 시스템이 황해와 동중국해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기술이 단순히 독도 방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동해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수준이었고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즉각 대응에 나섰다는 건 이 기술의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령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일본 반응도 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의 뉴스 스튜디오가 나오고 있었고 진행자들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체계 공개로 일본 정부가 즉각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죠. 특히 한국이 일본 함정 위치를 실시간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 심각한 도발로 규정했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의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관방 장관이 브리핑에서 말을 시작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뚜렷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정보를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했지만 이어진 발언은 제 예상을 벗어났죠. 양국 간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상황이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한국이 독도 이슈를 단순한 영토 갈등이 아니라 기술 격차로 전환시켜버린 거였고 그 기술 수준이 일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상태였어요. 쿠퍼 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지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이죠. 이 시스템의 기술적 분석과 전략적 영향까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앤드루에게 동부가 전체 균형 변화에 대한 평가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게임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생각했어요. 동부가 균형 변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던 저는 오후 5시쯤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라가 숨을 헐떡이며 제 사무실로 달려왔죠. 앤드루, 일본에서 또 큰일이 터졌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저는 급히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는 도쿄 총리 관저의 기자회견장이 비춰졌고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굳은 표정이었어요. 뒷좌석에는 관방 장관과 방위상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둘 다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타케시마는 역사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발언이 나왔고 다카이치 총리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일방적 군사시설 공개는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죠. 한국이 첨단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일본이 오히려 더 센 자세를 취하다니 이상했어요. 일반적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할 시점인데도 사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죠. 마치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앞으로만 내달리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며 필요하다면 모든 외교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멘트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외교가 아니라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밀린 상황에서 오히려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게 분명했죠.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총리님, 한국 감시 시스템 공개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에 다카이치 총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군사 도발에는 우리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며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관방 장관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동의하기는커녕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방위상도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라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앤드루, 일본 언론 반응 좀 확인해봐요. 저는 곧바로 다른 화면을 열었죠. 아사히 신문 온라인에서는 총리가 독도 입장 재확인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고 댓글들은 기대와 달리 우려를 담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한국 기술력을 본 후에도 이런 반응이 맞나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죠. 정부 내부에서도 총리의 강경 발언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인데 오히려 총리가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쿠퍼 소장이었어요. 앤드루, 지금 긴급 상황이야. 베이징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타이베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리핑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중국 담당인 제임스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얘기했죠. 중국 외교부에서 좀 이상한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책임한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분명히 일본을 겨냥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인민해방군 해군이 동해 훈련을 예고 없이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지역 정세 변화를 들었지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접다니요? 평소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대만 담당 린다가 말을 이었어요. 타이베이 쪽도 평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만 국방부에서 일본의 지역 안보 불안정화에 대한 우려 성명을 냈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이례적으로 평가했다고 했죠. 그제야 점점 상황의 맥락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메시지가 오히려 일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이미 분위기를 압도한 마당에 일본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주변국들 시선이 일본을 불안 요인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제임스가 다시 말을 보탰어요. 내부적으로도 일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 발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한일 관계 악화가 경제에 미칠 여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사라가 새로운 소식을 들고 들어왔죠.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방위상은 한국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더 이 사태의 무게를 느끼게 됐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외교를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극우 지지층의 시선만 의식해서 더 센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답답했어요. 쿠퍼 소장이 브리핑을 정리했죠. 결국 일본이 스스로를 점점 더 외톨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이성적인데도 정치적 셈법 때문에 더 강경한 길로 가고 있다고 했죠. 그린다가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본 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면서 예측 불가한 일본이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선택이 일본을 더 고립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였죠. 한국과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자칫하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신뢰를 잃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임스의 전화가 울렸어요. 통화가 끝난 제임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죠. 베이징에서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임스가 전화를 끊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 방금 긴급 발표가 나왔다고 일본의 지역 불안정화 행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를 열어봤어요. 성명서를 확인하고 정말 놀랐어요. 중국은 일본의 무책임한 영토 도발이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면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을 당분간 삼가라고 권고하는 내용까지 들어있더군요. 쿠퍼 소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행 자제 권고라니 사실상 한일 여행 금지 조치라는 의미잖아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중국 민항총국에서 일본행 항공권 신규 예약을 전면 중단시켰고 기존 예약자는 전액 환불을 받도록 했다고 했죠.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전액 환불까지 한다니 중국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다니요.
그리고 다른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베이징 관광청에서 일본 관련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시켰고 주요 여행사들도 일본 패키지 투어를 모두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사라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일본 측 반응 봤냐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라고 했죠. 화면에는 도쿄에 있는 한 항공사 본사가 나왔는데 직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어요. ANA와 JAL 주식이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노선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막히면 타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대만 담당 린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타이베이에서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면에는 대만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왔죠. 대만 문제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확실했습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대만이 일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다니요. 대만이 일본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한 셈이었죠. 아린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대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일방적이고 강경한 외교 방식은 동아시아 전체의 걱정거리입니다. 대만은 이런 불안정한 흐름과 거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일본 문제에서 손을 잡은 거죠. 이런 일이 현실로 가능할까요? 쿠퍼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카이치가 결국 대단한 일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을 같은 편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파장은 일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일본 경제 뉴스를 틀었는데 앵커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가 비상 상황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여행 제한으로 연간 8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질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사카의 한 호텔 대표가 나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호텔 매출의 60%가 중국 관광객입니다. 만약 이게 끊긴다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죠. 총리가 외교 폭탄을 직접 던진 셈입니다. 도쿄 아메코 시장의 한 상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며 정치 탓에 시민들만 힘들어한다고 했죠.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화면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독도 이슈가 아니라 일본 외교의 붕괴였습니다. 쿠퍼 소장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본만 중국, 대만, 자기 경제에 모두 얻어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제임스가 전했습니다. 중국 주요 기업들이 일본 출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고 상하이, 광저우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까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어린다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대만 기업들도 일본과의 새로운 계약을 보류하기 시작했고 TSMC도 일본 신규 투자를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일본 내부 반응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경제계 인사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 재계 인사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총리의 무책임한 발언이 일본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주고 있다며 이는 외교가 아니라 경제 테러라고 했죠.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도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면서 정치 때문에 경제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정부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오키나와 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오키나와 경제의 40%가 중국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지역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라가 또 다른 뉴스도 전했습니다. 일본 여당 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민당 경제통상 부회장이 총리 발언의 경제적 파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죠. 사실상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완전히 역전되어 오히려 일본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으로 앞섰고 중국은 경제로 압박했으며 대만은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죠. 일본 안에서는 경제계, 지방자치단체, 여당까지도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쿠퍼 소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외교 참사라고 총리의 정치적 판단 하나가 엄청난 연쇄 반응을 가져온 셈이라고 했습니다. 독도 문제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일본 외교 전체를 고립시키고 만 것이죠. 바로 그때 사라의 전화가 다시 울렸고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사라의 말에 브리핑룸 전체는 숨을 죽였고, 저는 지난 며칠간 이어진 사건들이 결국 미국의 공식 정책 변화로 연결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쿠퍼 소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국무부에서 긴급정책 검토 회의가 소집됐다고 알렸어요. 동부가 전략 전체를 다시 점검한다고 했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에게도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무부 건물 7층 전략기획실에 앉아 있었죠. 평소라면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이끄는 자리였겠지만 이번에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직접 회의에 참여했고, 심지어 국방부 부장관과 CIA 동아시아 분석국장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차관보가 조용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일간 동부가 정세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국방부 부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기존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역량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과대평가했죠. 이어서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독도 감시 시스템의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해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SLBM 연동 시스템은 우리 태평양 함대마저 긴장할 만한 수준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이처럼 놀랄 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대응은 어떻게 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보는 고개를 저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1년간 발언과 행동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제한 조치로 일본 GDP가 0.3%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의 반발까지 더해지면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충격적인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어젯밤 일본 자민당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정보였습니다. 경제계 압박과 여론 악화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CIA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완벽했다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명분도 완벽하게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관보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우리 동부가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은 지체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중요성을 대폭 높여야 하며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냐고 묻자 CIA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이제는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성 역시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차관보는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차원에서 한국 우선 정책을 검토 중이며 동부가 주요 현안에서 한국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선 일본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동부가 안정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나누어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1위,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로 평가됐다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한국을 일본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분석관이 정치적 안정성, 외교적 신뢰도, 기술적 역량,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 대응에서 만점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은 일본이 정치적 안정성과 외교적 신뢰성 면에서 크게 감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움직임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차관보는 회의에서 핵심 요지를 짚어주었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확대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의 중심축은 더 이상 일본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유지되어온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요.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확실히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CIA 국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국과 논의할 것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한 파트너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최근 며칠간의 변화를 곱씹어 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에서 시작된 사태가 곧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과시와 치밀한 외교적 대응, 그리고 일본의 자기중심적 강경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의 전략적 선택까지 바꾸게 만들었으니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이 처음부터 이런 흐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기술적 우위를 기반으로 전략적 압박을 가했고 국제적 정당성도 완벽히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기 파괴적 반응까지 이끌어내며 결국 이 지역의 질서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하니 사라가 말했습니다. 앤드루, 우리도 이제 보고서의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꿔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미국이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니까요. 그때 쿠퍼 소장이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또 사건이 터졌어. 이번엔 상황이 심각해. 쿠퍼 소장의 말에 저는 곧바로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가 비춰졌고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릴 뉴스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직 해상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생방송 중에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군복 차림의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자위대에서 복무하며 동해 안보를 담당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리의 독도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카드가 아니고 일본 안보의 최대 취약점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에서 전직 자위대 최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총리를 비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말이죠. 그 전직 지휘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감시 체계를 직접 보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에 가깝습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진행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그 정도로 앞서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직 지휘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특히 SLBM 연동 시스템은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라가 제 옆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앤드루, NHK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전직 외무성 차관이 다카이치의 외교 정책을 재앙이라고 했대요. 저는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실제로 전직 외무 관료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 대만, 미국까지 한꺼번에 등을 돌리게 만든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죠. 총리의 독단적인 결정이 국가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대령이 급히 들어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요리신문에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사설이 나왔고 아사히 신문은 외교 무능 정권이라는 특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온라인 뉴스를 확인해봤습니다. 댓글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한국에게 완전히 당했다. 이런 무능한 정치인은 처음 본다 등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경제계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1년간 발언이 일본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상실하고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치솟으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경제계의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회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파트너인데 총리의 행동이 그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뱅크 회장 역시 유사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얕보고 도발한 대가가 이런 비극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죠. 총리는 지금의 현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사라가 최신 데이터를 건네주었는데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겁니다. 23%까지 떨어졌고 불신율은 67%에 이르렀죠. 특히 독도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1%나 됐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독도 정책에 반대한다고요? 사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한 후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총리의 무모한 도발이 대중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령이 급히 들어와서 알렸습니다. 총리 관저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총리의 독도 관련 내부 문건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안의 핵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관방 장관과 방위상이 모두 반대했지만 총리가 혼자서 밀어붙였습니다. 외무성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을 경고했으나 무시됐고 경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총리 주변 인사들은 지지율 반등을 노린 정치쇼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한 정보 보고서도 있었지만 총리는 검토하지 않았죠. 저는 그 문서를 보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문가의 만류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적 셈법만으로 독도 도발을 감행한 것이고 그 결말이 현재의 사태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문건 유출을 계기로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NHK에서는 총리 관저의 독단적 결정 과정을 다루는 특집을 내보냈고 TBS는 외교 참사의 실상을 파헤치는 긴급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자민당의 중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이 나왔죠. 총리의 독단적 선택으로 당과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결국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일본의 무능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제 일본 사회 전체가 그 무능한 리더십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쿠퍼 소장이 마지막 브리핑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고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고요. 일본은 한동안 내부 수습에만 집중해야 할 듯했고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2주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오만한 도발에서 시작된 일이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 공개, 국제사회의 지지, 그리고 일본의 자멸로 이어지며 판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일본이 혼란과 분열 속에서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동안 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이제 누가 진정한 지역 강자인지 확연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변화를 미국 정부에 정확히 보고할 시점이 왔다고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 요청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시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종합 브리핑을 내일 아침 첫 일정으로 부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완전한 승리를 공식적으로 알릴 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 회의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주요 싱크탱크 대표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세 변화에 대한 종합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최근 2주 동안 모은 방대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이 일본의 거센 도발을 기회로 바꾸며 이 지역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들이었죠. 모두가 회의실에 모여 있었고 비서가 신호를 주자 저는 발표 자료를 챙겨 단상에 올랐어요. 국무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마시원 이번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문을 열었어요. 지난 2주간의 동아시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회의장 안이 일순간 고요해졌어요. 일본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오히려 한국의 진짜 실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전환점이 된 거죠.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최근 한국의 주요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독일이 한국과 방위 산업 파트너십을 맺었고 프랑스는 KF-21 전투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맹을 논의했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역시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했죠. 국방장관이 놀란 듯 물었어요. 단 2주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독도 감시 시스템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더욱 놀라운 건 경제 분야였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하면서 생긴 공백을 한국이 재빠르게 채우고 있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고 심지어 일본 기업들도 한국 부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CIA 동아시아 국장이 감탄하며 얘기했죠. 소니와 도시바가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다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한국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시킨 셈이죠. 네 번째 슬라이드에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크게 달라졌죠. 국방부에서는 한국을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재분류했고, 국무부도 동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어요. 국무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저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어제 완성된 동아시아 전략 보고서에는 이런 구절이 담겼습니다. 한국이 이제 새로운 동아시아 안정의 기준이 되었다고요. 회의장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는 21세기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저는 한층 힘을 주어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보호만 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지역 질서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거듭난 거죠. 브루킹스 연구소장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감정보다 이성, 뒤따르기보다 앞서 나감, 고립 대신 연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한국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멈춘 뒤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역 전체의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분명히 입증했으니까요. 이제 동아시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나라가 제일 먼저 한국의 입장을 궁금해해요.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도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겠네요.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나라가 아니에요. 발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리더십을 모두 갖춘 나라가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한국이 이룬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분석가로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말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상황을 주도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도발을 절묘하게 기회로 삼아 한국의 진짜 저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동시에 일본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유도하면서 결국 동북아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이제 동북아를 논할 때 더 이상 한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국이 진정한 지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순간을 직접 보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이 어떻게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세웠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한 발 앞서 준비하며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 이뤄낸 대한민국의 완벽한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탁월한 기술력과 외교력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신념이 전 세계를 깊이 감동시켰죠. 정말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해외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